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실에서 한국인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이 학생은 이상한 그림을 그리면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왜 그림을 그리는지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 윌슨입니다. 오늘은 제 절친한 친구이자 놀라운 수학 천재 리아 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리아를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 그녀가 우리 학교로 전학 왔을 때였습니다. 그날 수학 시간에 브라운 선생님이 칠판에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적으셨어요. 교실은 조용했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그때 뒷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든 리아가 있었어요. 리아는 앞으로 나왔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작은 체구에 긴 검은 머리를 한 아시아계 소녀였죠. 칠판 앞에 서서 잠시 생각하더니 분필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복잡한 공식이나 방정식을 쓰기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색색의 분필로 여러 모양의 도형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삼각형, 사각형, 원 등이 칠판에 그려졌고 리아는 그것들을 다양한 색으로 나누고 연결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잠시 후 리아는 분필을 내려놓고 답을 적었죠. 브라운 선생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정확한 답을 구했던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호기심에 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물었어요. 리아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그냥 문제가 그림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었지만 리아의 독특한 방식에 흥미가 생겼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리아를 찾아갔더니 그녀는 구석에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도 괜찮은지 물었고 그녀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리아가 한국계 미국인이고 최근에 브롱크스로 이사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리아의 수학 노트를 보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일반적인 수학 노트와는 완전히 달랐죠. 숫자와 공식 대신 색색의 도형과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각 페이지는 마치 예술작품처럼 보였어요. 리아는 수학 문제를 시각적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죠. 그날 오후 리아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브롱크스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리아가 조금 주저하는 모습을 봤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집이 작고 낡았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리아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김치와 다른 한국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작은 거실 한쪽에는 리아의 공부 공간이 있었어요. 벽에는 다양한 색상의 종이로 만든 수학적 도형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숫자가 색과 모양으로 보였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수학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림으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리아의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지해 주셨죠. 그날 이후로 리아와 저는 매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리아는 저에게 그녀만의 독특한 수학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그녀의 시각적 접근법의 아름다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리아와 친구가 된 후 저는 그녀의 독특한 수학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방과 후 도서관에서 함께 숙제를 하던 어느 날 리아가 삼각함수 문제를 푸는 걸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식을 외우고 계산기를 두드릴 때 리아는 색연필을 꺼내 원과 삼각형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리아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각각 다른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빨간색은 사인, 파란색은 코사인, 초록색은 탄젠트였죠. 그녀가 그린 원 위에서 이 세 함수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시각적으로 보였어요. 리아에게 삼각함수는 단순한 수식이 아니라 움직이는 색의 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리아가 이런 방식으로 복잡한 문제도 빠르게 풀어낸다는 점이었어요.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결과가 항상 정확하자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죠. 브라운 선생님은 특히 리아의 방식에 관심을 보이셨고 때로는 그녀에게 칠판에 설명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리아의 방식을 이해하거나 존중한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그녀를 이상한 아이 또는 그림쟁이라고 놀렸습니다. 특히 수학 클럽의 회장인 타일러는 리아의 방식이 진짜 수학이 아니라며 무시했어요. 그에게 수학은 엄격한 공식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었죠. 리아의 집에 놀러 갈 때면 그녀의 방은 마치 수학과 예술이 융합된 스튜디오 같았습니다. 벽에는 프랙탈 패턴, 피보나치 나선, 황금 비율 등을 시각화한 드로잉들이 가득했어요. 책상 위에는 색종이로 만든 기하학적 모형들이 놓여 있었고 수학 교과서는 메모와 스케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리아는 어린 때부터 이런 식으로 세상을 봐왔다고 했어요. 유치원 때 선생님이 2 더하기 1을 가르쳤을 때 리아는 빨간 사각형 2개와 파란 사각형 2개를 그렸고 그것들이 합쳐지면 보라색 사각형 4개가 된다고 생각했대요. 숫자는 그녀에게 색과 모양이 있는 실체였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리아가 풀던 문제의 난이도였어요. 그녀의 노트에는 대학 수준의 미적분학과 선형 대수학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독학했냐고 물었더니 리아는 온라인 강의와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공부했다고 했어요. 그녀에게 수학은 단순한 학교 과목이 아니라 열정이었죠. 그 주에 학교에서 수학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리아는 시험을 마치고 나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을 때 그녀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리아의 답안지에 브라운 선생님이 남긴 메모였어요. 리아, 내 방식은 독특하지만 아름답다. 계속해서 수학의 세계를 내 방식으로 탐험해 나가길. 리아의 눈에서 수학이 어떻게 보이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의 특별한 재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바랐어요. 리아와 더 친해질수록 그녀의 가정 환경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브롱크스의 오래된 아파트 5층,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는 건물이었습니다. 리아의 가족은 리아가 태어나기 10년 전 한국에서 이민 왔습니다. 아버지는 전기기사였지만 미국에서는 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해 택시 운전사로 일하셨어요. 어머니는 근처 세탁소에서 일하시며 틈틈이 집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동네 가게에 납품하셨죠. 리아에게는 2살 어린 동생 준수도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거실과 주방이 한 공간에 있었고 방은 2개뿐이었죠. 부모님이 한 방을 쓰고 리아와 동생은 다른 방을 같이 썼습니다. 리아의 공부 공간은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책상이었어요. 리아의 어머니는 매번 저를 보면 뭔가 먹을 것을 내주셨습니다. 간 만든 김밥, 떡볶이, 또는 단순히 귤 1개라도요. 처음에는 리아가 통역을 해줬지만 점점 저도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배웠어요. 어느 주말 리아의 집에서 함께 공부하던 중 그녀의 아버지가 일찍 귀가하셨습니다. 택시 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줄였다고 했어요. 리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그날 저녁 리아는 저에게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택시 수입이 줄어들고 있었고 어머니의 세탁소 일도 주 3일로 줄었어요. 집세는 오르고 리아의 동생은 천식이 있어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대학에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도 리아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학자가 되어 복잡한 문제를 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각적 사고가 필요한 위상수학과 프랙탈 기하학에 관심이 많았죠. 그녀의 방식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도 있었어요. 경제적 현실 때문에 리아는 방과 후에 근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3시간씩이었죠.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커피숍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주문이 없을 때면 포켓 사이즈 노트에 수학 문제를 풀곤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리아의 재능을 알아보고 장학금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특히 브라운 선생님은 여름 수학 캠프 장학생으로 리아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캠프는 명문대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고 대학 입시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였어요. 어느 날 리아의 집에 갔을 때 그녀가 벽에 붙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장난스럽게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리아는 진지하게 자신이 증명하고 싶은 수학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어렴풋한 아이디어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정리를 만들고 싶다고요. 작은 아파트에서도 리아의 꿈은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우리 학교에 연례 수학 경시 대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든 학년에서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참가하는 큰 행사였죠. 우승자는 지역대회에 학교 대표로 나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리아는 당연히 참가하기로 했고 몇 주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대회 전날 리아와 함께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학 클럽 회장인 타일러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는 리아를 내려다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죠. 내일 대회에서는 그림 그리기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수학은 엄격한 공식과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요. 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봤어요. 타일러가 가고 난 후 리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동안 수업 시간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지만 공식 대회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대회 당일 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문제는 총 10개였어요. 시간은 2시간. 리아는 제 옆자리에 앉았고 시작종이 울리기 전 서로에게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되고 강당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첫 문제부터 어려움을 느꼈지만 옆에서 리아를 힐끗 보니 그녀는 평소와 달리 색연필이나 자신만의 그림 없이 문제지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규칙에는 도구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아마도 타일러의 말이 그녀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리아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감독 선생님이 다가가자 리아는 뭔가를 물었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리아는 가방에서 색연필 세트를 꺼냈어요. 다시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녀만의 방식으로 풀기 시작했죠. 2시간이 끝나고 모두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리아는 제게 다가와 환하게 웃었어요. 결국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했다고 타일러의 말에 흔들렸지만 결국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했습니다. 결과 발표는 일주일 후였어요. 강당에 다시 모인 우리는 교장 선생님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3등, 2등이 호명되었고 두 학생 모두 타일러의 수학 클럽 친구들이었어요. 1등은 리아 김이었습니다. 리아가 단상에 올라갔을 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교장 선생님은 리아가 만점을 받았다고 발표했고 특히 가장 어려운 마지막 2문제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시상식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타일러와 몇몇 학생들이 이 일을 제기한 거죠. 리아가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수학교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집되었고 리아의 답안지를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리아는 제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자신이 틀렸던 걸까, 자신의 방식이 잘못된 걸까 고민하고 있었죠. 저는 리아를 응원했어요. 그녀의 방식은 독특하지만 정확하고 창의적이라고 위원회도 분명 그걸 알아볼 거라고요. 다음 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리아의 우승은 유효했어요. 브라운 선생님이 특별히 변호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수학에는 한 가지 옳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접근법이 가능하다고요. 리아의 시각적 방법도 완벽하게 타당한 수학적 접근법이라고 인정받은 겁니다. 이 사건 이후 학교에서 리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독창적인 수학 천재로 불리게 되었죠. 리아의 수학대회 우승 이후 브라운 선생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학기 말 프로젝트로 리아의 시각적 수학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으셨죠. 선생님은 리아의 접근법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즉시 동의했어요. 프로젝트의 주제는 시각적 수학 대안적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리아의 방식을 체계화하고 다른 학생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방과 후와 주말마다 리아의 집에서 만나 작업했죠. 거실 바닥에 종이들을 펼쳐놓고 벽에는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리아는 자신의 방법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녀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어떻게 단계별로 나눠야 할지 몰랐던 거죠. 제가 질문을 던지고 리아의 대답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처음 접근하는지, 어떤 색과 모양을 선택하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어요. 점차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아는 수학적 개념마다 특정 색상과 모양을 연관시켰어요. 예를 들어 함수는 파란색 곡선으로, 상수는 빨간색 점으로, 변수는 초록색 선으로 표현했죠. 더 중요한 발견은 리아가 문제를 풀 때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린다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계별로 접근하지만 리아는 전체 해결책을 한 번에 시각화했습니다. 리아의 동생 준수도 우리 프로젝트에 도움을 줬어요. 리아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수학을 배웠는지 들려주었죠. 준수의 말에 따르면 유치원 때부터 리아는 숫자를 색깔로 보았답니다. 1은 빨강, 2는 파랑, 3은 노랑 같은 식으로요. 이런 현상을 공감각이라고 하는데 특히 숫자 색상 공감각은 일부 수학 천재들에게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한 달의 연구 끝에 우리는 리아의 방법을 색상 수학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기본 원리를 담은 작은 안내서도 만들었죠. 여기에는 다양한 수학적 개념을 시각화하는 방법과 문제 해결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운 선생님은 우리의 프로젝트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제안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리아의 방법을 가르치는 소규모 워크숍을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학생만 참여했지만 그들 모두 리아의 방식이 기존 방법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다고 느꼈어요. 특히 수학을 어려워하던 제 친구 알렉스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리아의 시각적 방법을 배운 후에는 개념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기하학뿐만 아니라 대수학에서도 성적이 향상되었죠. 워크숍의 성공에 고무된 브라운 선생님은 리아에게 더 큰 도전을 제안하셨어요. 뉴욕시 교육청이 주최하는 혁신적 교육방법 경연대회에 참가해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이 대회는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학습법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우승자에게는 장학금과 함께 방법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리아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하지만 저와 부모님, 브라운 선생님의 격려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리아는 매일 밤 발표 연습을 했어요. 대회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뉴욕 지역 신문의 교육 담당 기자가 리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브라운 선생님이 대회 주최 측에 리아의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그게 언론의 눈에 띈 거였죠. 리아는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리아의 집을 방문해 그녀의 방법과 배경 이야기를 취재했어요. 리아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학을 탐구해온 과정, 그리고 그것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사진을 위해 리아는 벽에 붙어있는 수학 드로잉들 앞에서 포즈를 취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리아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학교 친구들은 리아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다른 학교의 교사들도 연락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연락은 콜롬비아 대학교의 윌리엄 첸 교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는 위상수학과 시각적 인지 분야의 전문가였죠. 첸 교수님은 리아의 방법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학술적 관점에서 리아의 접근법을 연구하고 싶다며 대학 연구실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못했던 기회였죠. 리아는 흥분과 불안이 섞인 표정으로 제게 전화했어요. 진짜 수학 교수를 만나게 된다니, 그것도 콜롬비아 대학에서요. 토요일 아침, 저는 리아와 함께 맨해튼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리아는 계속 손을 비비며 긴장했어요. 자신의 방법이 대학 수준에서 검증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죠. 제가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만 솔직히 저도 조금 떨렸어요. 콜롬비아 대학의 수학과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복도 벽에는 유명한 수학자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복잡한 수식이 적힌 화이트보드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멋질까 생각했죠. 첸 교수님은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60대 중반의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따뜻한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책과 논문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다양한 수학적 구조의 모형들이 걸려 있었어요. 교수님은 리아에게 자신의 방법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더듬던 리아가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그녀의 노트를 펼쳐 어떻게 문제를 시각화하는지, 어떤 색상과 모양을 사용하는지 설명했죠. 교수님은 진지하게 메모를 하며 가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첸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리아에게 도전 문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종류의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였죠. 그래야 리아의 방법이 얼마나 적응적이고 강력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교수님은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미분방 정식을 적었습니다. 대학 3학년 수준의 문제였어요. 리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색연필을 꺼내 자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에는 침묵이 흘렀고 저와 교수님은 리아가 작업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약 20분 후 리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풀이를 교수님께 보여드렸어요. 첸 교수님은 리아의 노트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풀이와 비교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군요, 리아. 당신의 방법은 직관적이면서도 정확해요. 특히 이 부분에서 일반적인 풀이보다 더 효율적인 접근법을 사용했군요. 리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운 마음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몇 가지 문제를 더 내주셨고 리아는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가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냈어요. 오후가 되어 첸 교수님은 우리를 대학 식당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그는 리아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셨어요. 그녀의 방법을 학술 논문으로 발표하자는 거였죠. 교수님이 공동 저자로 참여해 리아의 접근법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립하고 교육적 응용 가능성을 연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제안도 있었어요. 첸 교수님은 리아에게 다가오는 여름방학 동안 대학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고등학생에게는 드문 기회였죠. 장학금도 제공된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일하게 된다면 대학 진학의 꿈도 한층 더 가까워질 테니까요. 리아는 부모님께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 인턴십 장학금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어요. 리아의 방법이 단순히 학교 프로젝트를 넘어 그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리아는 오랜만에 희망에 찬 목소리로 통화했어요. 제니, 내 방식이 정말 가치 있는 거였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아의 여름 인턴십 소식이 학교에 퍼지자 수학과 선생님들은 그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안하셨어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 학교 대표로 참가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거였습니다. 올림피아드는 미국 내 가장 권위 있는 고등학생 수학대회였고 우승자는 국제대회에 미국 대표로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되죠. 리아는 잠시 고민했어요. 콜롬비아 대학 인턴십과 올림피아드 준비를 병행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죠. 하지만 첸 교수님은 오히려 올림피아드 참가를 적극 권유하셨습니다. 인턴십 일정을 조정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리아는 올림피아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올림피아드 문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했어요. 리아는 방과 후 브라운 선생님과 특별 훈련을 시작했고 주말에는 첸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저도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했어요. 문제를 읽어주거나 타이머를 재거나 때로는 그냥 옆에서 응원하는 역할이었죠. 훈련 과정은 고되었습니다. 리아는 종종 한 문제에 몇 시간씩 매달렸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각적 접근법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보기 어려운 패턴을 그녀는 색과 모양으로 표현하며 발견해냈어요. 대회 한 달 전 리아는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전국에서 500명만이 본선에 진출했고
리아는 뉴욕 지역 2위로 합격했어요. 이제 보스턴에서 열리는 본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리아의 부모님은 딸이 이렇게 큰 대회에 나간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하셨지만 보스턴까지의 여행비가 부담스러웠어요. 학교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긴 했지만 숙박비와 식비는 여전히 문제였죠. 우리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금 활동을 시작했고 결국 리아와 그녀의 어머니가 보스턴에 갈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모였습니다. 대회 전날 리아에게 행운을 빌어주려고 전화했어요. 그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죠.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제니.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 색깔로 풀어볼게. 올림피아드는 이틀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6시간 동안 3문제를, 둘째 날도 같은 방식으로 3문제를 풀었어요. 리아는 매일 저녁 호텔에서 전화로 그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문제들은 매우 어려웠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특히 기하학과 위상 수학 문제에서 자신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리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희망에 차 있었어요. 몇 문제는 확실히 맞았어, 제니. 어떤 문제는 완벽한 풀이를 찾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어. 결과 발표까지는 2주가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리아는 콜롬비아 대학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첫날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연구 공간을 배정받았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첸 교수님의 팀과 함께 시각적 수학인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대요. 결과 발표 당일 저는 학교가 끝난 후 바로 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이름 목록이 나타났고 리아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제니, 내가 8등이야. 상위 10등 안에 들었어. 우리는 함께 기뻐 뛰며 소리쳤습니다. 상위 10등에 든다는 것은 메달을 획득한다는 의미였고 더 중요하게는 국제올림피아드 미국 대표팀 후보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리아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달려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소식을 듣자마자 딸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리아의 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브라운 선생님과 첸 교수님도 오셨고 친구들도 몇 명 왔습니다. 리아의 아버지는 특별히 휴가를 내고 한국 음식을 준비하셨죠.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는 리아의 성취를 축하했습니다. 첸 교수님은 이 결과가 리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문 대학들이 올림피아드 수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리고 국제대회에 나갈 기회도 있으니 더 열심히 준비해보자고 격려하셨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리아와 저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리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니, 가끔은 이게 다 꿈만 같아. 1년 전만 해도 난 그냥 이상한 그림 그리는 아이였는데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수학 천재야. 제가 그녀의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곧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방식으로 수학을 배우게 될 거야. 리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뉴욕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리아의 시각적 수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졌어요. 올림피아드 이후 리아의 생활은 더욱 바빠졌어요. 학교 공부와 콜롬비아 대학 인턴십을 병행하면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 선발을 위한 훈련까지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표팀 최종 선발은 6명, 리아는 12명의 후보 중 1명이었어요. 한편 첸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던 시각적 수학 연구가 첫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리아의 방법을 체계화한 논문이 교육 저널에 투고되었고 초기 검토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이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죠. 저는 리아가 브롱크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수학 교실을 돕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우리는 주변 지역의 중학생들에게 리아의 방식으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대여섯 명의 학생만 왔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기존 수학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색과 모양으로 개념을 이해하니 훨씬 직관적이라고 했죠.
한 학생은 이제야 수학이 말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미국 대표팀 최종 명단이 발표되었어요. 리아는 6명 중 1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 대표팀이 된 최초의 브롱크스 학생이자 한국계 여학생이었죠. 대표팀 발표가 난 날 학교에서는 깜짝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연설, 축하 케이크, 심지어 브롱크스 구의원까지 참석했어요. 리아는 쑥스러워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짧게 소감을 말하던 중 그녀는 제게 시선을 보냈어요. 저는 혼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제니가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었고 우리 함께 만든 시각적 수학 방법이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날 오후 리아와 함께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숍에 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리아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대학에서 수학과 인지과학을 공부하고 시각적 학습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요. 만약 내가 정상적인 방식으로만 수학을 배웠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아마 수학을 포기했을지도 몰라. 모든 아이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 교육이 그걸 존중해주면 좋겠어. 12월 교육저널에 리아와 첸 교수님의 논문이 정식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시각적 수학색과 형태를 통한 대안적 학습. 방법론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여러 대학과 학교에서 리아의 방법을 시범 적용해보겠다는 요청이 쏟아졌죠. 뉴욕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리아의 수업을 참관하고 이 방법을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대표팀 훈련 캠프가 시작되자 리아는 매주 주말마다 워싱턴 D.C.로 가야 했어요. 캠프에서 그녀는 다른 수학 영재들을 만났고 그들에게도 자신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팀원들이 리아의 시각적 접근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복잡한 기하학 문제를 풀 때 유용하다고 느꼈죠. 새해가 시작되고 리아에게 대학 입학 허가서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MIT, 스탠포드, 프린스턴, 그리고 물론 콜롬비아까지 모두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습니다. 리아는 최종적으로 MIT를 선택했어요. 수학과 인지과학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고 시각적 학습 연구를 위한 최고의 환경이라고 판단했죠. 졸업을 몇 개월 앞둔 어느 봄날, 리아와 저는 브롱크스의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리아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니, 가끔은 내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생각해. 내 방식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하지만 세상에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각하지만 누구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리아. 내 방법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리아는 미소 지었어요. 국제대회가 끝나면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수학교실에 쏟고 싶어. 특히 저소득층 지역의 아이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 여름이 다가오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리아는 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이미 그녀의 가장 큰 성공은 달성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수학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색과 모양의 세계로 보이는 그녀의 눈을 통해 우리 모두는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